말씀하셨죠. 홍한식 건국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좀 연락을 받아가지고, 좀 보통 회의라고 하면은 좀 일찍 연락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대학생들이 이렇게 대학생 국회를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는 취지를 듣고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어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조금 기왕 오는 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앞쪽으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게 아니고 그럼 뒤로 가요. 여기 가주세요. 자, 여기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두 묶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은 법률의 입법 과정을 좀 배우는 것이 이 과정의 주요 이제 관심사고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입법 과정이란 무엇인지 전체적인 어떤 조감도 이런 걸 얘기를 하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률안, 요 되게 나뉩니다. 두 가지로. 그리고 이제 이게 들어오면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정부로 넘어가가지고 대통령이 거부를 하거나 공포하거나 이런 절차를 쭉 거쳐요.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 정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안 되고 되고 이런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의원 발의 법률안하고 정부 제출 법률안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따 이제 통계도 보겠지만 이 특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내가 되게 얘기하는데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들어봤죠.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이게 있어가지고 요새 무슨 신속 안건 처리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언젠가 TV를 보면은 무슨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이런 것도 이제 벌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이 원칙적이고 통상적인 절차에서는 굉장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뺄까 하다가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입법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게 어떠한 절차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뒀어요. 이거 다음에 한번 그래서 이제 이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 게 나도 입법과정 강의를 이제 학교에서 하고 이렇게 특강도 하고 우리 교수들끼리 학회도 열리면 이제 발표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좀 따분해요.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만 하면은 아침이지만 피곤해서 왔으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제목을 붙이기를 실명입법 사례로 보는 입법과정론이라고 넣었어요. 보통은 이제 입법과정론만 우리 학계에서는 주로 얘기하는데 이걸 좀 넣어가지고 이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좀 보면은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동감 있게 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좀 이따 하나씩 보겠지만 윤창호법 같은 거는 지금 통과됐을까요? 안 통과됐을까요? 통과됐죠.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김연아가 유명할까? 김장훈이 더 유명할까요? 김연아가 더 유명하세요? 김장훈은 조금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차고 그렇기 때문에. 김연아법은 통과가 안 됐어요. 왜 통과가 안 됐을까? 어떠한 입법 과정을 거쳤고 어디서 막혔을까? 왜 막혔을까? 이러한 것들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입법 과정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것이 두 개고 아까 이거보다 전에 있는 거는 조금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내가 간간히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한 50페이지 정도 됐어요. 그런데 야 이걸 과연 다 할 거냐? 다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 왜 다 하지 못할 거를 줬느냐? 이게 파워포인트 요새 많이 나도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는데 이게 한번 듣고 나면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되게. 왜 아무도 손에 남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파워포인트에서는 주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때 이걸 쓰거든요. 시각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져가면 언제든지 한 번씩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다음에라도. 그래서 자료집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실목이법 사례들은 내가 실명이법론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개정판을 냈어요. 거기 있는 것들을 좀 내가 발췌를 했어요. 우리 출판사 사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무튼 발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번 쭉 처음부터 유의물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 중에서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처음에 오면은 2페이지죠. 2페이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페이지 수로 내가 얘기할 겁니다. 자, 입법 과정이 의라고 하는 거는 입법 과정, 입법 절차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혼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비공식적인 거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입법 절차는 조금 공식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는 수집에 이렇게 씁니까? 주로 이제 미국 영향을 받은 사람은 과정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고 이 대륙 쪽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여기서 좀 관심을 갖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사람들은 절차라고 하는 말을 좋아해요. 의미는 광협에 따라서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동일하게 한번 보자. 그럼 이걸 뭘 얘기하냐?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 진행해야 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굉장히 좀 공식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것 같죠. 비공식적인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기 이전에 가령 이러한 입법을 우리가 만들자. 가령 제정을 하자, 새로 만들자, 개정을 하자, 있는 걸 고치자, 또는 있는 걸 없애자, 폐지하자. 이러한 입법 운동이 벌어지는 경우가 꽤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포괄하는 비공식적인 절차, 이러한 것까지 입법 과정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절차가 있고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주로 공식적인 절차를 얘기합니다. 비공식적인 절차는 가령 시민입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식 제도는 이제 입법 청원이라고 청원법에 의한 청원이 있는데 거기서 입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법 청원이에요. 가령 누구를 징계해달라 징계 청원도 있고 행정적인 청원도 있고 등등 그런데 자 그래서 그 밑에 입법 과정이 일정한 입법 정책적 목적하에 작성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친 다음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의 공포에 의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하기에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굉장히 좀 공식적인 절차처럼 보이죠, 그죠? 요거를 이제 입법 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마침 여러분들하고 이제 관련 있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청년 1,500만 명 넘는데 이게 중앙일보인데 청년 국회의원은 3명뿐이다. 그래서 청년이 인구의 35.7% 36% 반을 의하면은 근데 이제 청년 국회의원은 1%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청년 기본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청년 기본법이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안 만들어지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청년 국회의원들이 이제 늘어나면은 이게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지금으로서는 법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 줄죠. 그죠? 이게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겁니다. 이 법이 대개들 이게 완전히 좋다, 완전히 나쁘다기보다는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나쁘다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는 이익이 되고 누구한테는 손해가 된다 이런 거죠. 이해관계의 상대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개관을 이제 좀 보기 쉽게 입법과정 개관을 했습니다. 입법의 법률안의 입안 그리고 두 번째 심의 의결 법률 공포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주체는 국회의원과 아까 이제 입안에 대해서 조금 이따 계속 나오지만 그래서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정부가 이제 법안 제출권을 갖추고 심의 의결은 다른 데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국회만이 할 수 있고
법률안의 공포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정부에서 권한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권력 분립의 형태를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헌법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명시적이거나 아니면은 그 배경의 기본이 이제 기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자 법률안의 입안 절차 해서 얘기했듯이 헌법 52조에 보면은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의하여 제출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시민입법이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비공식적인 거예요. 시민들이 우리가 시민들이 국민 아니에요, 국민. 유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러한 걸 원한다. 대개 이제 시민단체가 그걸 조직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이제 운동으로 하고 이러한 것들을 국회의원이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법률안을 발의할 수는 있다. 뭐 이런 거죠. 넘어와서 3페이지에 법률안의 확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헌법 40조는 입법부는 국회에 속한다라고 해가지고 국회 입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주체는 정부와 의원으로 나누어지더라도 법률안을 심의 의결에 확정하는 주체는 국회이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가고 쭉 밑에서 세 번째 고절차 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회의에 회부가 되고, 내가 좀 빨리 얘기를 할 거예요. 눈으로 빨리 따라오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반에 반도 못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법률안의 공포 절차.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제2요구, 이걸 거부권이라고도 하지요. 제2요구 공포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제출 법률안에 하나 전으로 넘어가 줄래요? 자, 정부 제출 두 가지를 얘기했고, 정부 제출 법률안 입안과 얘기를 합니다. 자, 법률안의 입안은 정책을 객관적 언어로 규범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3페이지 밑에서부터 두째 줄, 정책 내용은 물론 시효과, 어떤 효과를 가질 거냐, 재정소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부수적 문제죠.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 선택 가능한 대안, 이거 말고 어떠한 대안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이다. 4페이지의 세 번째 줄, 법률이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쉽게 이해되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고 적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 국민들이 이해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법을 지키는 건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은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가령 외교부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뭐 이런 데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여가부라든가 여성가족부라든가 자기들 소관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소관사항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법제처에 들어가면요, 국가법령정보라고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은 그 제목 바로 밑에 무슨 과, 누구, 어느 과 담당 이렇게 써있어요. 전화번호도 써있는데, 아무튼 그게 그 소관부서예요. 그래서 그 법안은 우리 거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가지고 다른 부의 검토를 받고, 다른 과외 검토를 받고, 실외 검토를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부의 검토를 받고, 쭉 국무회의까지 올라가가지고 제출이 되는 거예요. 국회에. 자, 관계기관과의 협의. 그러니까 어떤 것이 꼭 외교부의 사안일 수만은 없어요. 어떠한 것이 여가부의 사안일 수만이 없고, 어떠한 법안이 국방부의 소관일 수만이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 제대군인 계산제도 한번 들어봤죠. 거산점제도 말이 많았잖아요. 결국은 이게 장애인과 여성에게 이게 불리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위헌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폐지가 됐고, 그래가지고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이거 그러면은 우리들 청소는 어디서 보상받냐? 그리고 아니 그거는 다른 식으로 보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여성과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는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사회적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국방부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한번 참조하는 절차가 이게 이제 그 관계기관과의 협의, 이런 절차예요. 그래서 그 밑에 예시를 내놨죠.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4페이지 중간쯤 합니다. 기획재정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정원, 관계 법령,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계 관련 법령에 관해서는 감사원과 한번 협의를 하고 경제 제한상, 뭐 독점이라든가 공정거, 비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벌칙에 관해서는 법무부, 그리고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정부조직법 이러한 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부처에서 끝까지 반대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통과되기가.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아니 이거는 가령 여성가족부에서는 좋은 법률일지 몰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반대를 하면은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법안을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당정협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꼭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훈령이라고 하는 데에 근거를 가지고 가령 또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행정부가 정부에서 법률안을 이거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통과시키는 건 어디다? 국회다라고 했어요. 그럼 국회는 정당에 의해서 주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내대표가 있고 정당의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의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그 정당에서 오케이 이게 꼭 필요한 법률입니다 라고 해줘야지 국회의원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 대해서는 이걸 정부하고 여당하고는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와 같으니까 이걸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야당이 반대해도 가령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다당제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정책 설명회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 예고 절차인데 정부의 법률안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의 원안을 수정도로 보완하여 입법 예고를 하게 된다. 입법 예고를 하게 되면 국민들도 관심 있는 사람은 의견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근데 나도 이제 내가 전공이 헌법 입법이에요. 헌법 입법인데 그 입법 예고 가끔 들어가 보거든요. 워낙 많아가지고 다 모니터링은 하지 못하고 그런데 대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없어요. 이게 빵빵빵빵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사회적인 이슈가 큰 거, 유창호법이라든가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거,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막 폭주합니다. 거기다 찬성합니다 이것만 그냥 수십 개 이어질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입법 예고의 과정을 거치고 규제 심사 과정인데 맨 밑에 줄에 5페이지에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규제 심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 영향 분석을 하고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에 대한 6페이지 위에 자체 심사를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교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자체 심사를 하고 너희들이 한번 의견을 내봐. 이 규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 또는 규제가 없다는 것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내지요. 그러면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를 거치고 입법 예고, 이해 전문가, 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이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부패 영향 평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요새는 이제 어떤 성인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가지고 이것이 과연 여성에게 대해서는 가령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는 이게 중립적인 것인가 남성에게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검토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남성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가령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데 너무 남성이 없다. 그래서 그걸 혹시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남성도 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여성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없는지, 여성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법이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이고요. 법제처에서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 총리령안, 부령안, 심사와 그 밖의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 차관의 국무회의에서는 일단 국무회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듯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잠깐 어디 가면은 국무총리가 할 수 있어도 원칙적으로 의장은 대통령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국무회의고
국무회의를 그 안건을 올리고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차관들이 미리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생략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얘기했고 7쪽에 가면은 대통령이 제가 국회 제출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에 그 국회 발의 법률안 위반 과정이에요. 로마서 4. 그래서 요거는 보다 간단합니다. 7페이지에 법률안 위반 준비, 그 법률안 위반, 법률안 국회 제출. 앞에 정부 제출 법률안보다 굉장히 좀 간편하죠. 그죠? 그 위에 보면은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어요. 1. 법률안 발의안을 누가 만드느냐, 어떠한 동기에서 어떤 과정을 만드느냐예요. 의원실에서 직접 위반하여 발의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제3자가 기초안을 그 가지고 의원실에서 위반하여 발의하는 경우. 뭐 누구 아는 교수가 좀 도와줬다든가, 뭐 아니면 아는 친구가 뭘 하는데, 아니면 기업이 좀 뭐 어떻게 했다든가, 뭐 어떤 전문가 같은 데서 좀 했다든가, 로펌이 좀 할 수도 있고, 바람직한 일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해서 발의하는 경우, 그래서 이걸 뭐 우회입법, 청구입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이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연구원 단체, 뭐 시민단체 같은 데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무슨 뭐 환경연구원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이렇게 관심 있는 부분에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정동 소속 의원인 경우에는 정당에는 정책부서가 있습니다. 이 원내 교섭단체인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입안 준비는 아무튼 이러한 5개 정도의 이 일종의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스를 통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입안을 준비하고, 야, 이거 필요해. 뭐 신문을 보다가 가령 의원들이 아, 이거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 가령 오늘 아침에 봤더니, 야, 이런 거 청년기본법 이런 게 필요하대. 야, 그러면 우리는 청년발전기본법을 한번 하자. 또는 여성청년기본법을 한번 만들자.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럼 남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남성발전기본법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입안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것이 야, 그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추진 동력을 잃게 되겠죠. 그런데 야, 그거 정말 좋은데 꼭 필요한데 아직까지 없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입안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국회에 제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8쪽에 보면은 그 이제 그림을, 이건 내가 만든 그림은 아닙니다. 이제 가져온 건데, 그래서 의원 개인이라는 게 왼쪽에 있는 것이고, 정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 중간에 있고, 정부 제출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관점상의 차이가, 이런 표현의 차이를 나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회입법, 청구입법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이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파란, 이게 좀 위에 이렇게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밑으로 오면 법제출 검토, 의원 시빈, 그 다음에 의장에게 제출, 이러한 과정을 의원 입법의 발의 절차에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그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의 의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 2에서는 전체적인 조감도를 본 것이고, 세 번째는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률안이고, 네 번째가 이제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이에요. 왜 제출과 발의가 다릅니까?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는 그냥 다 발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제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 맞아요. 근데 이제 법에 근거한 것으로는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5번째로 가면은 3, 4의 과정을 거친 것이 모두 국회에서 법률안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8페이지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개관, 동그라미 친 걸 보면은 위원회 회부, 관련 위원회 회부, 가령 아까 얘기했듯이 가령 제대분임 가산점제 새로 제도입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가령 국방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여성가족위원회에 당신들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관련 위원회한테 보내서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 일도 많기 때문에 의견을 되게 안 줍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이 높고 사회에 아주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체계작구 심사라고 하는 걸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심사보고서 작성 제출을 하게 되면 그쪽에 넘어가서 전원위원회 심사라고 하는데 이건 거의 발동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통과가 되는 경우에는 8번 법률안의 정리, 가령 무슨 뭐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뭐 가운데점이 될 분야가 그냥 컴마로 됐어. 가령 이러한 것들, 토시가 잘못됐어. 이러한 것들은 다시 거칠 필요가 없거든.
그 뭐 내용에 관한 부분이 아니겠지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 토시라든가 아니면은 기호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법률에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 이 심사 이 괄호를 쳐놨는데 왜 괄호를 쳐놓은 거 아니? 가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져가지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이런 것은 글로 직접 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운영위원회나 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될 텐데 그걸 국회에서 야 우리 정치개혁 한번 하자 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만들면은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괄호를 쳐놨어요. 보통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동그라미를 다시 쳐놨어요. 위원회 상정, 제안자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대체 토론, 공청회 청문회, 소위원회 심사, 축조 심사, 찬반 토론, 표결. 이게 이 법안을 심사하는 위원회, 대개 경우 상임위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다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사회과학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정치 얘기하고도 많고 그런데 뭐 그거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령 우리 로스쿨에도 가령 카이스트 출신도 있고 이공계 출신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과가 나는 다르다고 나는 아니야 이러지 않고 가령 중국에도 뭐 지금 시진핑 주석도 이과 계통하네요. 그죠? 그리고 세계 지도자 보면은 꼭 사회과학을 안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뭐 하면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라도 모두가 해당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으면은 이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나는 전문위원 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입법 고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험 봐가지고 쭉 해가지고 전문위원이 이제 그 상급 고위직입니다. 뭐 수석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그냥 이 과정이라고 뭐 얘기를 하면 되니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나는 이렇게 수석 전문위원도 되고 싶고 국회의원도 되고 싶어. 아까 1%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3명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수석 전문위원이 되면 이러한 자를 할 수 있고 제안자, 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작구 심사 해가지고 체계와 작구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체계를 따지면서 이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검토해야 돼. 이렇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건복지위에서 법안을 올려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가령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소관상임위원회에 예시를 하는 거예요. 좋다고 그래가지고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거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해당 위원회에서는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나쁘죠? 이거 우리 소관상임위원회고 너희들은 체계와 작구만 심사하고 하게 돼 있는데 체계와 작구에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거를 통과 안 시키느냐라고 항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법안에서는 소관상임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하고 이렇게 좀 갈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어떤 경우가 예를 들면은 가령 오늘 아침에도 어디 보다 보니까 지방분권 지방 재정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뭘 하겠다고 해요. 그건 뭐 벌써부터 나도 몇 번 불려가가지고 뭐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뭐 지금 이 국세대 지방세배를 8대2에서 뭐 7대3으로 가자 6대4로 가자 이거는 대통령 공항에도 항상 뭐 대통령 나올 때마다 처음엔 한다고 그래. 그러나 안 돼. 뭐 이러한 것들은 가령 우리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올렸는데 여기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걸 통과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왜 이걸 빨리 급한데 왜 안 시켜주고 있느냐. 대통령 공약도 나왔고 모든 뭐 다섯 당이 다 얘기했다. 뭐 그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무튼 이거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체계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그 얘기를 9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거기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쪽에는 이제 여기서 이 6번째입니다. 로마자 의원 발의 법률안과 정부 지출 법률안에 이제 입안과 좀 비교를 해놨어요. 지금까지 요걸 갖다가 요것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이해가 쭉 됐으면은 요거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아까 헌법 52조에 따라서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3개예요. 이거 보면은 왼쪽 컬럼이라고 합시다. 컬럼을 보면은
제일 왼쪽 정부입법이 있어요. 정부입법, 그 다음에 중간에 의원입법이라고 하고 의원 이렇게 나오고 의원입법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는데 위원회도 역시 위원회도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위원장도 국회의원이고 위원회 그 멤버도 위원들도 다 국회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법에 보면은 위원회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크게 구분을 하면은 역시 정부가 권한을 가지는 것이 제일 왼쪽의 것이고 중간과 오른쪽의 것은 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의원 입법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크게 보더라도 눈으로만 그냥 보더라도 정부 입법이 뭐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설명했듯이 의원 입법은 절차가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은 이거 별로 없어. 입법 예고도 사실 여기다 내 왼쪽에 입법 예고 40일, 60일하고 비교를 하고 여기다 써놨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다음에 입법 예고 열흘을 해요. 기간도 정부 입법 예고는 원칙적으로 40일인데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열흘뿐이 안 돼요. 10일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고 간단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률 안에. 그래야 되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는 야 이거 정부 제출 절차 거치면은 어느 정도 걸리냐? 1년이 넘어요. 야 그 1년 넘어가지고 이거 급한데 이거 되겠냐? 그럼 우리 여당 국회의원 당대표한테 좀 연락해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당정협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것이 있고 비공식적인 것이 있어요. 비공식적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는 거야. 밥 한 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정부에서 고충했습니다. 이거 빨리 통과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요새 얘기하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사법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게 무슨 법이에요? 그렇지, 형수처법. 그거를 누구든지 사법개혁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됐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나도 무슨 특정한 것은 아무튼 나는 정치적으로 강의할 때 중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조금 누구가 유리할 것 같거나 불리할 것 같으면은 좀 이름을 빼요. 당 이름도 빼는데 아무튼 요새 유명한 무슨 유튜브 채널 이런 걸 보니까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나와가지고 이게 꼭 필요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중심을 추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부 입법은 너무 늦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출하면은 국회에 누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걸로 했다. 이게 이제 아까 좋은 의미로 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부 제출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정부 입법 아니야 이거 우리 입법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표현의 차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왼쪽은 보면 오른쪽은 간단하니까 입법개입 수립 전문연구기관 정책추진회의 조사연구 법률안 위반 30일 유시. 요게 이제 내가 쓴 것이 아니고 요거는 법제처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내가 옮겨놓은 거예요. 편은 여기저기 내가 좀 손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고 법률안 위반은 30일 60일 부패행위는 15일 30일 그리고 당정협의 관계기관 가입이 10일 이상 입법예고 40일 구제개혁위원회 심사 15일 20일인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그럼 15일 20일이면 다 통과가 됐냐? 이거 불필요한 규제가 그러면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법에서 이 절차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길고 복잡하고 소위 말해서 빠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하지 말고 의원한테 부탁해서 해 라고 하는 거죠. 법제처 심사 20일 30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12, 25일 대통령제가 70일 국회의장이 제출. 가운데 보면요 날짜가 안 적혀 있어요. 유일하게 적혀 있는 게 뭐예요? 입법예고 10일 아까 얘기한 거. 그 이후에는 의원들은 이거 급하니까 오늘 오후에 빨리 10명 누구한테 이렇게 받아 그러면 거기도 이제 밥 친구도 있고 술 친구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국회도 이러니까 그리고 그거 서로 이게 품앗이 성격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해줘야지 또 다른 사람도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거절만 못해요. 그거 자세히 좀 갖고 와봐. 뭘 그걸 자세히 보려고 그래. 이럴지도 모르죠.
뭐 이건 뭐 내 추측입니다. 이걸 내가 뭐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명예훼손 소송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조 제일 아래 법률안에 위반한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의 확정은 국회가 법률안의 공포는 정부가 담당한다. 아까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이렇게 그 옆에다 이렇게 별표 쳐놔요. 이제 화장 집에 가다가 그 지하철에서 한번 읽어봐요. 시간은 없으니까.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다. 아까 4번과 5번에 이런 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법률안 발의의 최근 동향이에요. 의원 발의 법률안의 추세를 보면은 16회 국회까지는 접수 건수가 요거는 아까 이 의원 발의 법률안 요거하고요. 요거하고 이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요 차이를 얘기할 텐데, 요거는 의원 발의 법률안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숫자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 16대 조금 있다가 17대 국회부터는 18대 국회가 6,400건 정도가 됐대. 18대 국회는 12,000건 정도가 됐는데 19대 국회는 17,000건 정도가 됐는데 20대 국회에서는 내가 이거 탈로한 시점이 4월 3일 밤에 탈로를 했거든. 그때 체크한 숫자가 18,000건이에요. 무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숫자가 18,000건이에요. 아직 1년 남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이거는 하루에 10건이 넘는 숫자예요. 그냥 이 토일 일요일까지 치더라도 평균으로 하면은. 그럼 총 이날 총 법안이 국회로 온 숫자가 법안이 제출된 총 건수가 18,926건.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18,900건이에요. 그러면 900건 정도만 정부에서 냈고 18,000건이 전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이걸 보고 또 관점이 달라요. 야, 국회의원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구나. 나 저 사람들 정말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 도대체 이거 제대로 알구나 하는 거야. 법안 발의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여기서도 갈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증가 원인을 써놨어요. 뭐 시민단체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몇 번 발의해서 당신 20대 국회에 오면서 이걸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럼 창피하잖아. 2건뿐이 안 했어요. 창피하잖아. 다른 의원들은 몇 건 했는데 50건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건이 넘습니다. 공동발의 제도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뭐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더라도 200건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18,000건이니까 아마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아마 많이 내는 사람은 한 500건도 넘을 거예요. 그럼 그걸 제대로 알구나 발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보좌관들이 다 검토했어요. 다 뭐 심사 의견도 다 제출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뭐 이건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공식적인 자리 아니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한 번은 이제 뭐 이제 전직 국회의원 이제 현직은 잘 얘기 안 합니다. 전직 국회의원들 뭐 이제 밥 먹을 때 잘 얘기 안 해. 술 먹을 때 얘기해. 아이고 옛날에 내가 공동 발의한 건데, 아니, 내가 그거 반대 눌렀지 뭐야. 반대. 안 된다고. 표결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극단적인 경우죠. 그냥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너무나 많이 발의가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증가 원인으로서는 아무튼 입법보좌기관, 뭐 입법조사처, 법제실, 예산정책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도와지기 때문에, 그 좀 수월해진다는 거죠. 법안 발의가. 자기가 직접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쪽에 보면은 그 법안 처리 과정 요거는 이제 국회 사이트에 있는 거를 내가 그 캡처해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거예요. 그래서 요거 뭐 설명은 똑같아. 맨 왼쪽 칼럼만 보면 오른쪽인 그 설명이고 제안 제출 이렇게 돼 있고 위원회 해부 아까 특별위원회든지 아니면 소관상임위원회든지 입법 예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작후 심사를 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했어요. 제적위원 4분의 1이 찬성을 해야 돼요. 본회의 심의 의결이 있고 정부 이송이 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간혹되는 경우도 있고 공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색깔로 이렇게 좀 진하게 좀 해놨죠. 거기서 전원위원회는 거의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심사, 그리고 이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그리고 공포. 이것이 가장 큰 이 덩어리예요. 이 과정이에요. 자, 그렇고 13쪽에 가면은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요 앞에 한번 봐요. 예. 여기를 보면은, 자, 우리 법령 현황이, 요거는 어저께 밤에 내가 이걸 만들었거든. 그래서 어저께 밤에 확인을 한 게 이제 매달 1일 날 발표를 합니다. 법제처에서 법령 통계, 이게 법제처 거예요. 현행 법령은 헌법은 두 개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있고, 법률의 숫자가, 우리 대한민국 법률의 숫자가 346개요. 무슨 뭐 형법, 민법, 무슨 뭐 특별조치법, 뭐 특별법, 경제, 특경법,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그리고 총리령이 이렇게 되고, 부령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국회규칙 등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전체 통계가 4,778건이에요. 이걸 이제 법령이라고 되게 부릅니다. 그래서 법령이라고 할 때는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헌법은 법령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법률과 법령은 이 포함 범위가 다르죠. 그죠? 법령이라고 하면은 법률과 명령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이것들이 다 행정입법이 다 각부의 외교부의 명령, 여성가족부 장관의 명령 이런 거예요. 국무총리의 명령, 대통령의 명령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만드는 걸 혹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입법 형식. 조례. 그렇지.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거는 규칙. 그렇죠. 조례와 규칙까지 합치면은 이게 18,000건 정도가 됩니다. 자치법규가. 그 중에서 조례가 한 82,000건이 되고 규칙이 한 2,600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자치법규하고 이거랑 합치면은 10만 1,300건. 아니. 11만 3,000건. 11만 3,000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내 책에도 이 통계를 인용을 해놓으면서 야,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알고 지키란 말이냐. 라고 하고 요 다음 거. 여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 통계입니다. 아까 얘기한 통계인데 이게 이제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까 내 책에 일부 해놨어요. 이걸 보면은 이때 이전까지는 재헌국회에서부터 전체 법률안의 숫자가 뭐 이때는 뭐 하도 정신 없을 때니까 막 기초를 잡고 막 그러기 때문에 1,000건이 안 됐어요. 쭉 오다가 1,000건이 넘은 게 96년부터 2000년까지가 15대 국회인데 2,000건이 될 때가 이때예요. 16대 국회 0004 2004년까지가 2,500건 정도 되고 17대 국회에서 7,500건 정도 되고 18대 국회에서 이렇게 되고 19대 국회에서 이렇게 되고 이게 좀 잘렸는데 좀 위로 올릴 수 있을까요? 안 보이나? 조금만 그렇지. 요것만 이렇게만 두면은 자, 좀 글씨가 작지만 그래도 뭐 여기 내가 교재에 좀 그 숫자는 써놨으니까 4월 3일까지 18,900 몇 건이에요. 그리고 의원 발의가 18,023건이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통과된 거예요. 원안 수정안 통과가 돼서 그래서 전체 이 제출된 법안에서 이 가결된 건수가 10%뿐이 안 됩니다. 10%. 이게 이 반올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10.1%가 되니까 10%예요. 그리고 그러면 정부 제출 법률안은 전부 903건이 20대 국회에서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죠. 이게 이렇게 이제 제출이 됐는데 여기서 통과가 된 게 227건이에요. 뭐 이제 대안 통과 뭐 이런 건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복잡한 거 빼고 원안 수정안만 얘기하는 게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10%만 통과가 되고 정부는 조금 높아요. 25%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 가결률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40 몇 프로, 뭐 50 몇 프로, 비상입법기구는 100% 발의하는 족족 다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쭉 오다가 40%, 20%, 10%, 14%, 10%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통과되는 숫자는 점점점 많아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는 이게 가결 건수는 많아지는데 워낙 발의 건수는 많다라고 합니다. 그죠? 가결률 여기도 보면은 정부 제출 법률안은 쭉 계속 높았어요. 그래서 25%는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50%, 40%, 30% 오다가 25%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인데 자, 이걸로서 이제
이제 보면은 요거예요. 쭉 요거는 이제 전부 총론적인 걸 얘기를 했고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 했고 이거는 이러한 법안들이 다 오면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통과되는 과정을 얘기를 했고 요거는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얘기를 했듯이 국회 선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8대 국회에서 여러분들 옛날에 뭐 뉴스를 이제 봤고 그 다음에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지금 봐도 유튜브나 인터넷에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죠. 그때 뭐 그 전기톱, 햄머 이런 것까지 우리 여기는 이제 의원회관이고 여기가 본회의장 있는 본 건물이 있잖아요. 의사당 건물. 거기에 로투스홀이라고 이제 그 1층으로 2층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본회의장이에요. 거기하고 그리고 그 상임위원 회실에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막 피 흘리고 누구 넘어져 있고 막 오탁 찢겨 있고 막 소화기 막 나뒹굴고 뭐 어디 깨지고 뭐 그런 장면. 그게 18대 국회라고 해가지고 흔히 동물국회라고 그때 불리던 때예요. 응? 하도 싸우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야가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젊은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게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공동위원회를. 그래서 거기서 국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야 이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도가 있어서 그래요.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합의에 의한 상정이 아니고 그냥 직권으로 회의에 올리는 거예요. 직권으로 회의에 올리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합의를 하지 않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합의가 되든지 합의가 안 되니까 직권으로 올리는 거거든.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의장이, 국회의장이. 이렇게 되니까 가령 어느 위원회에서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이건 가상입니다. 공수처법과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공직선거법은 뭐 어떤 제도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런다고요? 무슨 제도? 비례대표제. 거기서 앞에 뭐라고 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각 당이 이해가 갈려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은 우린 손해봐.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 위헌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다른데 유례가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느 당의 편을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튼 양 당사자 간에 논란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가령 지금은 할 수 없는데 지금은 아주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인데 옛날에는 아무런 사유도 없어서 국회의장이 야 이거 언제 한 5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동안에 심사를 해가지고 이걸 결론을 본회의로 보내라.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일주일 딱 국회의장이 지정을 했으면은 그때까지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는 5일 지나면은 그 다음에 본회의를 상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장면이 벌어지냐 하면은 국회의장 당신이 뭔데 말이야 우리 여야 간에 합의도 안 된 사항을 이거를 본회의에 올리는 거야. 누가 맘대로 하는 거야. 해서 뭐 집어던지고 와서 삿대질하고 막 달려들고 막 의자 빼고 국회의장을 앉아있으려고 그러고 막 옆에 와가지고 끌어내려고 그러고 이런 장면이 벌어지는 게 직권상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법에서는 국회법에서는 심사 기일이 지정이라고 해요. 어느 날 딱 지정을 해가지고 5일 뭐 앞으로 며칠 5일간의 기간을 주면서 가령 4월 12일 이때까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내가 논문에 있던 거를 내가 이걸로 논문을 2개를 발표를 했는데 뭐 간접적인 것까지 하면은 그 3개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글본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표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람 좀 보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일반론 전체적인 것만 소개를 하면은 국회 선진화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회법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리고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한 국회법. 질서유지라고 하는 거 알죠? 뭐 싸움이 일어나면 소위 말해서 그 무슨 X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니까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몸싸움 하지 마라. 몸싸움 방지법 해가지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에 의한 날치기 통과를 어렵게 하여 소수당에 의한 의안 통과 저지를 위한 물리력의 행사도 어렵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다수당의 편 만들면 안 되니까 그때 다수당, 소수당, 여당, 야당이 같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젊은 의원들이.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나중에 욕도 많이 먹었어요.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네가 잘못한 거야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몸싸움 19대부터 이게 시행이 됐어요. 19대 국회에 몸싸움 벌어진 적이 없어요. 20대 국회에서 몸싸움 벌어진 적이 없어요. 말로 싸우는 거는 영국 국회가 브렉시트 두고 막 서로 해가지고 막 거의 욕만 안 했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좋다. 동물 국회는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 대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19대 국회를 보고 식물 국회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가 안 돼. 법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식물국회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식물국회라는 말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옛날에 나를 불러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가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벌어졌어요. 이 법이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 해가지고 결국은 국회 이건 요건이 안 돼 해가지고 각하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게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불러가지고 참고인으로 좀 와서 진술을 했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했는데 내가 요지는 뭐냐면은 식물국회라고 하는 말은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식물국회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18대 국회에 비해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건수가 훨씬 많아요. 19대 국회. 그러면은 혹시 이것 때문에 뭐가 통과가 안 됐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의 특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붙였는데 이게 거의 식물인간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식물국회라고 쓴 거예요. 이 식물인간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식물 상태라고 의학적으로 표현해요. 식물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건 노래고. 그랬다니까 훨씬 많아졌는데 식물국회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잘못돼요. 팩트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지연, 입법 지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왜 그럼 입법 지연이냐? 핵심적으로 그때 야당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한 법안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니까 식물국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나머지 거는 많은데 아무튼 그거는 조금 노래인데 아무튼 그 배경을 얘기하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핵심적인 게 두 가지예요. 신속 처리 제도, 패스트 트랙이라고 적어놨죠. 다 미국 거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의사진행 방해 제도, 필리버스터.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제도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결 조건으로 그 밑에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뭐 지진이 막 나가지고 이건 막 뭐 건물도 막 무너지고 뭐 고성보다 이번에 우리 동해안 삼척 이보다 훨씬 전국적인 규모로 돼가지고 가령 뭐 어디가 다 터리 여의도가 뭐 가령 뭐 강풍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됐다 뭐 상상하기도 힘들죠. 지진이 났다 뭐 이런 경우에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직권상정해가지고 가령 무슨 뭐 보상법안이라든가 피해회복법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법이 없어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상정의 제한인데 그 중간에 보면은 뭐 그간 문제가 되었던 밑에서부터 한 7번째 줄 법안 날치기에는 직권상정 절차가 종종 활용되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직권상정으로 통과되게 내가 숫자를 써놨는데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거는 97건이다. 100건 정도가 정당간에 합의가 안 됐는데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봐줄 만한 거는 야당에서도 봐주는데 소수당에서 봐주는데 이거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집어 던지는 거지. 뭐 소화기 끌고 나오고 전기통까지 오고 뭐 깨고 뭐 상대방 멱살 잡고 그 전에 누구 유아무개 의원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나오고 막 그런 장면 막 사진에 나오고 그랬잖아. 무슨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오는 무슨 그 노래가 그러잖아요. 야 이거 도대체 얘가 누구야? 무슨 갈릴레오가 누구야? 뭐 그런 비슷한 그 프로그램 있잖아. 우리 프로그램 중에. 아무튼 거기서 보면은 뭐 그렇잖아요. 옛날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5쪽에
조금 있다가 우리 아무래도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해도 내 눈이 자꾸 감겨. 그렇기 때문에 한 5분 하고 한 5분 정도만 그래도 간단히 쉬고 앞으로 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한 5분만 일단 좀 참아봐요. 신속처리제도를 보면은 국회법 근거를 얘기를 했고 이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했을 때 이게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이제 소관위원회에서도 그런데 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하고 공수처법을 이걸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알아요? 신불리예요. 신불리. 누가 아세요? 김선배. 그래서 거기는 정의당은 얻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득실만으로 따지면은 정의당은 이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궐선거에 됐듯이 이게 정당 투표에는 많이 정의당을 찍어요. 지역구 의원에서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정당 투표예요. 정당 투표. 독일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이 그 위원장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당에서는 손해를 보고 어느 당에서는 뭐 이렇게 좀 이익을 보고 이러한 정치적인 이해득실 간의 관계가 이해득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180명 5분의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다 대동단결해야지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당으로서는 이거는 위험이다. 이거는 다수당의 횡포다. 다수 여당의 횡포다. 너희들은 다 둘러리다. 이렇게 이제 야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330일이면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왔듯이 180일 상면에 법제사법에 의해서는 90일, 본회의에서는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게 의결로 돌아가게 돼요. 상정이 돼가지고 의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30일인데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야 330일이면 1년인데 1년이 무슨 신속이냐 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이 제도가 없으면 아예 그 다음 단계도 넘어가지 못해요. 상면에서 법제위원회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법제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름은 다르지만 그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는 것보다는 빠르지 않냐 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제도 신속처리제라고 불러요. 오른쪽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건 우리 옛날에 한번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아침에 밤에 내가 잘 때 분명히 TV를 확 틀어놨는데 아침에 보고 잤어. 아침에도 계속 하고 있어. 이게 누구는 1시간 하고 누구는 2시간을 하고 3시간을 하고 아무튼 자기 체력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조그만 페트병 갖다 놓고 옆에다 두고 했대.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게 면책특권을 받더라도 공연 음란죄가 되거나 노상방뇨죄가 되거나 이렇게 될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거는 얘기거리가 있어야 돼. 이게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무튼 미국에서 지난번에 샌더스 의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 그 양반이 이제 그런 걸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만 볼 거예요. 17쪽에 위원회에서 안건 조정제도 여야 의원이 동수로 구성이 돼가지고 조정을 해보자. 법안이 통과가 안 될 때. 법안 자동 상정제도, 징계의 강화. 이제 아까 그 전에 어떻게 하고, 전기톱, 어떤 때는 철탄도 던졌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징계를 강화해가지고, 그때도 물론 징계를 받았지만, 이 징계를 강화해가지고, 월급을, 세비를 못 받게 하거나, 아니면 출석 정지를 하거나, 사과를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자는 거죠. 세게 하자는 거죠. 근데 세게는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약속한 대로 18조까지 일단은 진행된 것으로 하고, 요 실명 입법 사례에 대해서 또 우리 프레시한 이 생각으로, 들어야 되니까 한 5분 정도만 화장실만 갔다 와요. 5분 사례를. 네, 똑같이 됐어. 이게 할 시간이 안 되는데 한 욕심껏 9개 정도를 준비를 해봤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래도 친숙할 만한 것을 이제 저기 했는데
전부 다 쉬운 두 개예요. 전부 요게 요런 실명, 나는 이제 실명 입법이라고, 실명 법안, 실명 입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요런 책, 이제 아까 얘기한 요게 이제 쉬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만한 걸로만 이제 뭐 뽑았어요. 뭐 그것 이외에도 가령 그 김영란법 같은 건 알죠, 그죠? 김광석법도 들어봤을 거예요. 김광석법. 근데 이제 김광석법 같은 거는 발의 자체가 안 됐어요. 이게 발의가 됐을 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상하다, 이게 왜 발의가 안 됐지라고 했는데, 이제 안민석 의원이 추진을 했었는데, 그 이상호 PD 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아무튼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영화 뭐 이렇게 됐고 쭉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굉장히 반발을 했고, 그 전 부인이죠. 그래서 이게 국가인권위에도 막 진정이 되고 막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가 크게 되니까 아마 너무나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발의 자체가 이제 발의를 할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추정이 됐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안 되고 그냥 접은 거죠. 뭐 이런 것들. 저는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자료로 내 책에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니까 이것 자체가 자료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본 다음에 버려. 이거 다 본 다음에 어디 화장실에도 두고 지하철에서도 읽고, 나는 지하철에서 제일 집중이 잘 되더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주로 볼 거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 우리 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어떠한 내용인지 그건 간단히 얘기해주고,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통과가 안 됐는지, 어떠한 점이 국민에게 호소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고 표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또 감동시켜가지고 통과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의원 발의 법안이 10%라고 그랬잖아요. 저게 정부 제출 법률의 35%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맨 끝에 이제 통계를 넣어놨는데,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50%가 넘습니다. 이게 법안 성공률이, 그러니까 이 법안으로 통과되는, 법률로 통과돼서 시행된 그 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5배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입법 전략이다. 내가 그 총론도 이제 서론 비슷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차이를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뭐 요새는 아무나 붙여, 자기 이름만 붙여,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건 족보에 안 넣습니다. 뺐어요. 썼다가.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실명입법 여기는 들어가는 55개는 나름대로 내가 기준을 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반향을 가져왔든지 국민들 사이에서 이슈가 됐든 이러한 것들이지, 누가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야 50%가 넘는데 분명히 내 책을 봤을 거라고 국회의원들 보좌관을 통해서 그랬으니까 야 이거 50%면은 2건 내면 1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넣어라, 이런 건 다 뺐어요. 그거는 별로 자기가 아는 신문사에다만 했나봐. 그걸 한 2-3 군데뿐이 이렇게 검색이 안 돼, 모니터가 안 돼. 이제 그거 빼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만 넣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요 나머지 시간을 좀 진행을 하고 한 30분 정도 요걸 보고 짧게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질의하면은 좀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답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에요. 19쪽부터 합니다. 2017년에 공감과 갑질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은 화분 관리, 애완동물 관리, 대학원 과제, 가족 운전, 자녀 과외, 이게 다 나왔던 일이에요. 여기서 내가 쓴 건 없습니다. 왜 장통 이게 명예훼손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걸리진 않겠지. 그러고 이제 그 위법성이 조금 이제 조각이 될 텐데, 그래도 내 주관적인 것을 좀 빼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팩트가 있는지를 주로 이제 넣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일부겠죠. 공감병에게 호출용 전자 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어요. 의혹도. 이거 놀라운 거지. 내 금쪽 같은 자식을 보내놨더니
아니 얘가 무슨 성범죄자도 아닌데 팔찌를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함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추적이 되게 이랬다는 거죠. 어디 옛날에 노예처럼 이렇게 좀 연결된 건 아니고 전자팔찌로 이렇게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군형법을 개정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배경을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배경을 주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군형법에는 부하에게 부당한 개인적인 일을 하게 하는 상관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네. 애매해. 그렇기 때문에 새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등 공감병 갑질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 박스 밑에 보면은 2018년 작년 초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됐어요. 요거는 이제 소관위원회 자체가 법제사법위원회죠. 그래서 그 벌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5월 28일에 한 5달 뒤에 이제 상정이 됐죠. 그러니까 용어가 회부는 거기다가 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정이라고 하는 거는 데스크에 올리는 거예요. 의사 일정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부가 된 거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상정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회부된 법률은 몇백 건, 몇천 건이 돼요. 아까 그랬잖아. 18,000건이 되면은 이게 위원회로 별로 나누면은 조금 법안이 몰리는 위원회가 있고 적은 위원회가 있지만 그래도 몇백 건이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회의에 올려. 이렇게 되니까 회의에 이 회부된 것 중에 여야 간사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논의합시다. 이렇게 되면 상의가 이제 상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심의를 한다고 다 통과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래서 심의를 해봤더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우리 의결을 해줄 수가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자, 그래서 5월 28일에 상정되었으나 이후 법안 심의의 진전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사회적인 이슈로 지났고 박전주법은 이미 전용이 됐고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그 이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특히 이 앞으로 박전주법이 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여요. 요거는 이제 이 예측에 관한 거는 내 얘기입니다. 이거 뭐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되게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맞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둘러싼 논란은 이게 너무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 실효적으로 징계가 어렵다. 누가 군 내부에서 어디 그 사병이 장관이 이거 부당한 일 시켰다고 갑질했다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나올 불이익은 뭐 상상할 수가 있죠. 그죠? 김연아는 누구든지 알죠. 그래서 아무튼 스포츠 스타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두 사람. 한 사람 김연아, 한 사람은 유재석이라고 불렸어요. 요새는 조금 뜸한데 아무튼 옛날에 유능이라고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 김연아 뽑힌 운동선수와 21조개 위에 연예인 및 24세 이하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말한다. 운동선수, 연예인, 24세 이하. 자, 이렇게 되니까 김연아가 22세이던 2012년에 맥주 광고를 했어요. 이것이 되다 보니까 김연아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따라서 상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이고 광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음주를 조장한다. 그래서 이 의원이 2012년 7월에 개정안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거를 김연아 국민건강증진법은 개정안 발의된 게 10몇 건이 넘어요. 보통 보면은 지금도 아마 수십 건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게 많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이목을 못 끌어요. 국민들이. 뭐 그런가 보지. 그런데 김연아법? 김연아법이 뭐야? 확 각인이 되죠. 이 여론을 환기시켜요. 지지자를 얻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김연아 선수와 같은 사람이 출연하는 주류 광고가 음주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거 한번 보고 쭉 와서 22쪽에 보면은
이 발의된 두 번째 줄에 발의된 김연아법은 신속히 처리되지 않고 지체되다가 2015년 4월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던 게 2012년 7월에 이게 발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한참 있다가 2015년에야 한 3년 정도, 3년 조금 안 되는 거죠. 이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게 소관상임위원회예요. 개정안이 가결되었어요. 그러니까 발의해서 소관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한 단계인데 이걸 가기에 3년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3년에 그래도 해가지고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거지. 왜? 김연아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요. 그 19대 국회, 지금 20대 국회죠. 19대 국회에서 이 임기 만료로 폐기가 돼요. 우리 지금도 20대 국회인데 내년 5월 말에 20대 국회가 이제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그럼 폐기가 되면 이번에 아마 10,000건이 넘어갈 거예요. 19대 국회에서는 그때가 7,000건 이상이 폐기가 돼요. 뭐 대안 반영해가지고 비슷한 거 같이 이제 통과됐다고 이렇게 봐주거든. 그럼 빼고라도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낭비냐라고 하는 거지. 이걸 다 어떻게 보지도 못할 거 너희들 왜 발의하냐? 신중히 발의해야지. 그게 이제 좀 여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서 입법 영향 분석이나 입법 평가 한번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발의를 하게 해라. 그래서 검토를 거쳐서 올라온 신중한 법안만 심의를 하면은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처리도 되고 국민들도 조금 집중해서 알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말들이 안 들어요. 아직 이러고 지금 이제 이 유인택 국회 사무총장이 그래도 좀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환기해가지고 20대 국회는 어떻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법안이 올라갔는데 그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좀 다른 제도의 얘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그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내 이름 검색해보면은 뭐 이제 논문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봐요. 관심 있는 사람은. 기본학법 내용 뭐 아까 얘기한 운동선수 연예인 24세 미만에 대해서는 주주광고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일단은 영국 BBC하고 중국하고 일본에서 해외 토픽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도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하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법안이 발의됐대. 김연아는 그래도 세계적인 인지도가 우리처럼 크진 않아요. 뭐 이게 피겨스케이팅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때 그랬지만 인기 종목은 아니잖아요. 인기 종목은 역시 축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다. 한국에서는 스포츠 스타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 주류 광고하면은 징역형까지 살린대.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야, 자꾸 웃기다, 신기하다 이러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아니 20세면 술 다 먹잖아요. 아니 자기가 난 싫어서 안 먹어 이런 사람 빼고는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 연령이. 그런데 술은 먹을 수 있는데 광고는 못한다? 이게 왜 이제 나 헌법 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영위의 자유, 활동의 자유. 이거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과잉 문제 어떻게 어긋나가지고. 왜 내 직업 활동 이것도 홍보하는 것도 직업 활동이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가령 얼마를 매덕을 벗는데 뭐 인기 쌓일수록 이쪽이 많아지잖아요. 이 몸값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써놨는데 이거 좀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르지 않고 그냥 나눴어요. 이 다음에 혹시 알아? 나는 로스쿨 가서 이 다음에 난 수석 전문위원이 난 꼭 될 겁니다. 오세요. 입법학 강의는 그렇게 많지 않아. 나한테 오면 내가 아주 자세히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다음에 꿈을 가져요. 자, 요새 와서는 많이 그래도 생겼어요. 입법학 과목이 학교마다 조금씩 생겼어요. 자, 25쪽에 김장훈 법입니다. 김장훈 가수죠. 나도 김장훈 가수,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지금은 애들이 많이 컸지만, 김장훈의 오페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거 아무튼 차 타고 다니면서 그거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었어요. 옛날에는 테이프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는데, 상당한 금액을 기부를 해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국가가 노후를 어느 정도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예기부자 및 내용의 기부자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25페이지 제일 아래 지금 얘기한 게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배경을 보면은
그 명의 기부자 예우미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제 통과가 안 됐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런데 그 26쪽의 박스를 보면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고 이들 중에는 본인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서 본인과 유족은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부도 물론 이제 기부 뭐 아나스 클럽 뭐 이런 것도 있고 좋은 일이고 뭐 나도 소액이지만 하고 있어요. 소액이지만 하고 있는데 근데 기부는 자기 능력에 닿기까지만 해야 되는 게 옳죠. 가령 옛날에 가족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우리들은 용돈도 안 주고 말이야. 용돈을 거의 안 주고 말이지. 짜게 주고 그리고 막 뭐 밖에 막 기부하고 막 1억 기부하고 막 이렇다 해가지고 자녀들이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지들이 아니 그 뭐 옛날에 송파 세무녀법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니 내 저 아주 부자가 있는데 우리들은 막 해가지고 거의 자살에 이르길 정도로 했는데 가족들은 한 푼 안 도와주고 어디 사회단체 공동모금에 막 기부하고 이런 게 옳으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래도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 아 내가 생활을 계속 유지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어. 내 노후 생활 자금이 갑자기 없어졌어. 뭐 주식 투자가 잘못됐다든가 뭐 범죄를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일리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27페이지에 가면요. 그 2011년 9월 1일에 이게 김정은법이라고 하는 게 명의기부자 예우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됐어요. 2011년. 그런데 이때가 18대 국회거든요. 2012년 5월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됐어요. 대개 국회가 4년 임기하네요. 임기 말에 제출되는 법은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개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됩니다. 이걸 절대적인 좀 시간이 있어요. 아주 여야가 모두 나서가지고 이건 꼭 필요하니까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가 있어도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임기 말에 제출하는 거는 그냥 실적용으로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또 홍환식 교수 당신이 뭔데 말이야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6개월 남았는데 했는데 뭐라고? 이게 실적용이라고 어디 근거가 대봐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해요. 왜냐면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2011년 9월에 이게 발의됐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너무 물리적인 시간이 적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반대 의견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악용될 수가 있다. 자기 재산을 빼돌리고 자기는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가 도움 주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 주머니에서 월급에서 꺼내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이라고 하는 건 누가 내는 돈이에요? 국민이 내는 돈이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돈이에요. 정부는 저기 일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뭐예요? 공복이라고 하면 우리의 종들이에요. 그죠? 노비들이에요. 공복이라고 하는 퍼블릭 서반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그렇잖아요. 공복이라고 하는 말도. 근데 그렇지 않죠. 현실에서는 우리가 종인 것 같아. 저 사람들. 그죠?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것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조성된 것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도 있기 때문에 2011년 9월 1일에 발의됐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유명했어요. 김정은법이라고 하는 건. 박용진법, 요거는 지금 이제 굉장히 핵심 이슈예요. 20대 국회의원이고 이걸 박용진 3법이라고도 부르고 유치원 3법이라고도 이제 불려요. 그 내용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내용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29쪽 뭐 개정 이유, 이 제한 취지, 제한 이유 그리고 주요 내용은 이제 요 다음 내가 첫 번째 시간이고 요 다음에 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김수민 의원인가는 뭐 가지고 그 제출이 됐고 그 중에서 뭐 2건은 거의 통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할 때 제한 이유를 써야 돼요. 그거 보면은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마치 그거 안 버렸지. 화장실에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형식을 따가지고 이렇게 쓰면 돼요. 어떤 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짧아요. 그러니까 요점을 적는 게 필요해. 이거는 어느 국회의원이 이제 이거를 막 사실관계를 막 공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때는 누구 이름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공감도 갑질 뭐 이런 것도 막 제한 이유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쓰면은 그건 조금 평가에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사람 이름 같은 게 제한 이유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사실관계를 압축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 법이 꼭 필요한 이유를 갖다가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주요 내용 같은 거는 그 주요 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문장으로 구성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할 거예요. 거기 보면은 내가 그런 것들을 좀 적어놨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려고 봐요. 그래서 유아교육법 해가지고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그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하는 게 이제 그 주요 내용이고 왜 그러냐면 부모들한테 받은 돈, 국가 보조금 받은 돈 이걸로 뭐 뭐도 사고 막 그랬잖아요. 뭐 백도 사고 뭐 그렇다라고 하는 그건 그 돈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반론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사유재산인데 그걸 내가 백을 사든 뭐 머플러를 사든 니들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회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돈인지 이걸 하면은 잘못 쓴 건지 적정하게 썼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거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 급식에 관한 것은 31쪽에 그 이제 현행 개정안 이것도 법안을 만들 때 써야 됩니다. 저 개정안의 경우에는 뭐 폐지하는 그렇죠. 폐지하는 거의 없으니까 그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31페이지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유치원 유아교육법이 지금 학교 급식 대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통제가 느슨한 거야. 그래 되니까 뭐 닭 한 마리 해가지고 50명이 막 국 끓여가지고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학교 급식이 있으면은 일정하게 이제 감사도 나오고 영양사도 있고 영양사가 책임을 지고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따져가지고 대상이 되는 유치원을 따로 나누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것을 학교 급식법이 대상으로 유치원을 넣게 되면은 좀 부실한 급식이 행해지거나 또는 비위생적인 게 더 문제 아니에요. 좀 고기 뭐 칼로리는 적어도 돼. 그런데 이게 막 어디서 뭐 막 벌레 기어다니고 그런 상태에서 막 만들고 점심에 먹다 남은 거 애들 막 침 들어가고 그런 거 섞어가지고 막 다시 끓여가지고 주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데가 그러진 않지만. 그래 되니까 학교 급식에 이 대상에 유치원이 들어가면 좀 낮이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 학부모들 국고지원금, 학부모들 부담금 이러한 것들을 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반론이 뭐냐면은 아니 이거는 자기 재산을 내가지고 유치원을 설립한 건데 이거 사유재산권을 갖다가 국가가 왜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적자치 원리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이거는 과도한 간섭이다. 이러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한쪽에서는 강력한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창호법은 너무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아무튼 음주운전자가 저지른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참 놀랍더라고. 아무튼 친구들이 윤창호는 사실은 그렇게 아주 사고로 해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하는 데서 뭐 볼 거야 뭐 이거는 조금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고 그럼 사실관계는 알죠. 친구들이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다시금 창호와 같은 그러한 슬픈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사회적인 이슈를 친구들이 몰고 나갔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옳다라고 사회에서 여론이 호응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빨리 된 거란 말이에요. 법은 두 개예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하나고 도로교통법이 하나인데 도로교통법은
이게 음주운전 기준이 0.05에서 0.03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왜 흔히 하는 말로 2잔 초과 먹으면 안 된다. 되게 이제 뭐 이렇게 성분에 따라 다르지만 되게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는 안 된다. 아예 안 된다. 0.03으로 하면은 조금 한 잔 먹어도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술을 입에 대면 운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법의 메시지예요. 법이 주는 메시지가, 사회적인 메시지가. 법이 제정 또는 개정 폐지됨으로써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잖아요. 그 메시지가 그렇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세게 그 처벌을 강화하면은 운전대를 술 먹고 운전대를 안 잡거니. 근데 윤창호법이 통과가 되고도 계속 운전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법이 필요 없는 거냐? 더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집행을 더 강하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도로법 고쳐가지고 이제 음주운전 기준 등이 이제 그 강화가 됐다. 내려와서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해철법 신해철법인데 요거 32쪽에 요것만 입법 과정이니까 아무리 바빠도 32쪽에 거기 밑에 박스 위에 세 번째 줄에 이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24일에 공포가 됐고 이제 아직 시행은 이제 19년 지금 4월이니까 6월 25일부터 준비와 계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여론이 받쳐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여기다 반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자기 정치 생명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윤창호법을 반대한다는 거는. 그랬다니까 이제 이 입법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로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은 비공식적인 입법 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여론을 통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막 얘기하고 무슨 뭐 단체에서 얘기하고 이러한 것들은 비공식적인 입법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법안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주는 거죠. 통과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해철법이에요. 신해철은 아무튼 쭉 그 수술을 받다가 이게 사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사고다 이렇게 됐는데 2014년에 10월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35쪽에 보면은 이 오재세 의원이라고 하는 양반이 2014년 3월에 이게 이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망 시점보다 앞이죠. 그래 됐는데 이거 법안을 발의하고 계속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강이라고 하는 애가 의료사고를 당해서 예강이법이라고 붙였는데 예강이법은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사고에는 사람들이 이게 가슴 아파하는데 잘 알려지질 않았어. 예강이법은 이름을 그렇게 붙여도 이것도 실명 법안인데 통과 안 됐어요. 근데 신해철법이라고 붙이니까 그때 사회적인 이슈로 막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도 있는 사람이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예강이법에 관한 사항은 35쪽에 네 번째 줄에 거기 나와 있고 각 줄을 내가 뒀죠. 그래서 쭉 가서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고 그리고 쭉 가서 오른쪽에 보면은 내가 의료 분쟁 조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병원이나 의원들이 응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쪽 밑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이후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에 올려져가지고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어요. 2년 동안 논의되지 않았어요. 2014년 아까 3월에 이게 발의됐고 복지위에 회부가 됐어요. 그래서 2016년에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이 만들어졌어요. 아까 그 위원장 대안이라고 하는 거 얘기해 줬죠. 이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갖고 2016년 5월 29일에 공포돼가지고 2016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죠? 이제는 아까 좀 딱딱하던 내용이 이제 들어오죠. 날짜도 하고 뭐 신해철법 이렇고 윤창호법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죠? 신해철법이 내용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과정은 우리가 체크를 했으니까 김용균법이에요. 40페이지.
자, 여기를 보면은 그 작년이에요. 태양 화력발전소에서 업무 사고로 사망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라 위험의 외주화라고 불렸잖아요. 야, 정규직 같은 거 니들이 여기 위험한데 들어가겠냐? 안전조치 해달라고 니들이 난리를 쳤겠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구의역 사고부터 이게 이어진 거죠. 그때도 혼자 했다며. 이런 위험을 한 걸 2인 1조로 너희들 하기로 돼 있대. 근데 왜 혼자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아, 그거야 뭐 외주업체에서 인원이 적어져가지고 그럼 정규직은 뭐 했는데? 정규직은 다른 할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이제 고생하다가 위험하게 일을 하다가 사고로 더 이게 사망할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어가지고 작업안전사고를 재발 방지를 위한 이러한 조치를 강화하고 그걸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쭉 내가 써놨죠.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가지고 근로자들 안전을 좀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쭉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뭐 이렇게 대표 발의한 거 제안 이유도 써놨고, 그래서 쭉 해서 40쪽의 밑에서부터 세 번째로 보면 정부안과 의원안은 통합돼서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돼요. 이것도 역시 위원장 대안으로, 위원회 안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월 15일에 작년 말에 이 12월 27일에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1월 15일에 대통령이 공포를 해서 경과규정 2,000을 둬가지고 2020년부터 이게 시행돼요.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사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 정말 필요한 법이 만들어졌고 그런 사회적인 이슈로 이게 떠올라가지고 이게 빨리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그 전에 통과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제출을 해도. 그래야 되니까 실명입법이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다른 법안은 10%뿐이 안 되는데 이건 50%가 넘어가는 것이 이러한 것에 사회적인 의제, 아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젠다 세팅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국회의원 하기는 조금 멀면은 거리가 먼다고 그러면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도 요새는 많이 원하더라고. 나도 우리 또 특히 제자들한테도 공공기관 같은데 많이 원하면은 맞으면은 가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부인 가가지고 쌩 고생하고 막 이렇게 집에 막 일거리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느니 그것도 괜찮다. 자기 적성에 맞고 국가에 공헌하고 이거는 결과물이 탁탁 보이거든. 김용균법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실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라고. 장자연법이죠. 장자연법은 이제 누군지 다 알죠. 배경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43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2012년에 2009년에 장자연이 사망을 했어요. 자살을 했죠. 2012년 8월에 박찬식 의원이라고 하는 양반이 신국인의 의원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공동으로 장자연법이라고 부르는 제목이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건 제정안이에요. 없던 법률을 만든 거예요. 제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그래도 장자연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컸기 때문에 2013년 12월 31일 날 국회의를 통과돼가지고 2014년 공포되었고 6개월 경과 규정을 거쳐가지고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거예요. 이것도 아까 그 윤창호법이나 다른 김용근법 정도는 안 돼도 이것도 상대적으로 빨리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사회적인 이슈를 장자연이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잖아요. 재수하겠다고.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연예인들에 대해서 뭐 성에 관련되는 것을 강요하거나 이런 걸 못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양진호 방지법. 네, 끝입니다. 드디어. 자, 그래서 양진호 방지법인데 양진호 지금은 이제 구속 기소돼가지고 아무튼 벤처 유망한 사업주였는데 아주 뭐 끔찍합니다. 뭐 닭을 갖다가 뭐 일본도로 막 죽이라고 뭐 생닭을 막 날리고 거기서 죽여 뭐 그러고 서로 간에 때리기도 하고 지가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동물법 연구회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좀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도살장에서 죽이는 거하고 날려가지고 일본대로 도로 죽이는 거하고는 이거는
그 행위에 대한 평가, 사회적인 평가 가치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질방지법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나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게 46쪽에 6번째 줄에 나옵니다.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쭉 돼가지고, 의결됐어요. 2018년 말에. 이것도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가지고 사회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런 것도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빨리 통과가 됐다. 이것도 역시 사회적인 이슈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맨 끝에 48쪽, 49쪽 이걸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이 52개를 내가 딱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은 입법 성공력으로 오른쪽에 적어놨어요. 신명법안은 양질방지법 무슨 지금 나온 박찬주법 이런 걸 쭉 적어놨고 중간에는 공식적인 법률 명칭이거나 법률안 명칭 통과 안 된 거는 이제 법률안 명칭을 적어놔야죠.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거는 좀 참조하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내가 동물법 연구회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외국에는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꿈을 키워봐요. 나도 지금 영어 자료를 한 100권 이상을 우리 도서관에 모아놨어요. 생각갖고 다 주문했어. 그리고 독일 거, 일본 것도 해놓고 나는 내 책을 써놨으니까 그것도 몇 권 갖다 놓고 이제 한번 붙여냈어요. 그러니까 애니멀 로우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고 있는 법 분야예요. 누구는 내 인권 보장부터 해주라, 동물권보다는 이렇게 해주는데 그건 농담이고 세계적으로는 이거는 커다란 조류를 얻고 있어요. 이러한 법 분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법학을 하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와라. 동물법을 하고 싶은 사람도 나한테 와라. 내가 잘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퀴즈 하나 내고 이제 질문을 받는 거예요. 동물권 얘기하고 동물 보호를 얘기하고 동물 복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동물이 이렇게 에쿠스 뒤에 끌고 가고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을 개정하면 좋을까? 좀 키우고 있는 사람 위주로 좀 얘기됐으면 좋겠어요. 누구?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 어떠한 법을? 정확하지 않아도 좋아요. 상상해도 좋아. 어떠한 법을 좀 하면 좋을까? 한번 얘기해봐. 동물 안 키우는 사람도 괜찮아. 지금 헌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명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서 답을 해야 돼요. 상법이 아니고 이제 민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 가장 근본적인 해결법이에요. 동물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개정문이 있는데 내가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 그럼 마치고 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 질문해 주시고. 홍한식 교수님에게 이제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질문자를 지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았어? 저기 뒤에. 그렇지. 자기 소속 이름 한번 밝혀봐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말로 해봐. 저는 홍시대학교 김지준이라고 하고요. 먼저 강의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법이 음주운전으로 누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기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처벌 3년 받았다, 7년 받았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댓글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너 판사, 너 가족이 죽었어도 그렇게 처벌할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손방망이 처벌, 그 법을 나오는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해요. 3년, 어떤 법은 3년이고 어떤 법은 5년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막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동이나 아동학대나 그런 데는 엄청 법이 되게 길잖아요. 형량이.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아직
예.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좀 이제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죄 이제 여러 죄에 해당되는 데를 이렇게 하면 그래서 무슨 뭐 150년 살지도 못하잖아 150년.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처벌 의지를 강력하게 이제 표시를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너는 종신형이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국가에 대륙법 같은 데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판결을 하면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이제 주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대륙과 이제 독일과 미국과는 이렇게 다른데 이 범죄마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그 법정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판사가 구체적으로 내리는 건 이제 선고형이라고 선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형량을 이제 조정해가지고 선고를 내리는 건데 그것은 비난 가능성 이 행위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을 따져가지고 이 국회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가령 아까도 나왔듯이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법정형이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법정형이 낮기 때문에 선고형은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법정 최고형을 때린다고 그러죠. 법정 최고형은 사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살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지만 나머지 법들은 다 달라요. 뭐 무기징역도 있고 어떤 거는 징역 10년 상한이 있고 어떤 거는 5년이 있고 3년이 있고 1년 이하도 있고 뭐 벌금형도 같이 이제 옆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을 따져가지고 여러 범죄가 있으니까 거기에 형평을 맞춰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낮을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감정에 상응하지가 않죠. 이거는 비난 가능성이 이렇게 큰데 왜 그 판사가 이렇게 적으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이제 돼요. 근데 판사가 판결하는 거는 이제 법에서 어떤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거기에 법정형이 있고 그걸 넘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유형이라든가 범죄인의 연령이라든가 피해자의 관계라든가 범행 후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양형을 하게 돼요. 거기서 양형 기준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국민 법감정과는 조금 다른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그 선고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또 일종의 피드백이죠. 너무 낮으니까 국회 뭐 하고 있느냐? 판사 당신 저 자식이라고 하면 피해자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법으로 이어져 가지고 법적용을 높여놓으면은 판사가 다음에 법이 고쳐진 다음에 판단을 할 때 법적용이 높아졌으니까 아무리 구체적인 사정에 있어 봐줄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은 높아졌으니까 좀 낮추더라도 덜 낮춰주게 되죠. 이전에 비해서. 그러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또 들었습니까? 여기 먼저. 네, 교수님 소중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생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위원장 서하솔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의원이 개인적으로 발의를 해서 지금 계류 전에 그러니까 상정도 되지 못한 법률안이 상당히 많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률안도 상당히 많은데 국회에서 정말 이래도 되는지 저는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처리를 하다 보면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 이제 많이 발의를 했지만 그걸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좀 이런 아직 발의가 되어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법률들을 위해서 이런 법률들을 좀 표현을 하자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것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의원 징계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도 이제 윤리특위에서 넘겨져서 심사자분위원회에서 넘겨져서 또다시 의견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윤리특위의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슬로우트랙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추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다. 이거 조금 넘겨줄래? 아까 그 표로
아까 18,000건 이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처리 능력이 안 된다.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법안 자체가 올라오는 것을 좀 통제를 해서 입법권은 국회의원이 가지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비슷한 의안이 많으면은 당에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통일된 안으로 좀 오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이 의미가 있는지 위헌은 아닌지 돈이 너무 많이 드는지 가성비는 좀 있는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어떤 이 결과물 같은 게 너무 적지는 않은지 미국 같은 데서는 이걸 CBA, Cost Benefit Analysis라고 부르거든.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좀 올려라. 비용 추계 제도는 이제 아까 교재에 넣었기 때문에 그건 보고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의원 징계는 결국은 자기들이 자기를 징계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죠?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안으로 굽고 손방망이 쳐버리다. 그래서 이제 외부위원을 조금 해가지고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스스로 하지 말고 그거를 제3자적인 기관에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위원이 돼가지고 윤리위원이든 징계위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기관 같은 데서 좀 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강화한다든지 외부위원회 같은 데서 이렇게 외부위원회 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내가 짧게 요점만 대답할게요. 가능하면 좀 많이 받아들이고 싶어가지고 여기 그 다음에 저기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학생 아까 손 들었지? 그 다음에 하고 앉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 김선우입니다. 이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이렇게 이름을 이용해서 실명을 이용해서 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만약에 혹시나 그런 실명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 사람의 명예나 그런 걸 명예 무슨 그런 자기 명예 훼손 같은 그런 이유로 자기 이름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어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혹시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조두순법이라고 이제 있어요. 조두순법 뺀데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늘려다가 뺐는데 처음에 조두순법은 나영이법이었어요. 나영이는 물론 가명이죠. 가명이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 가슴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나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나영이법보다는 조두순 가해자를 기억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한국 같은 정서에서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매건법 또는 미건법 이렇게 이제 발음에 따라서 좀 다른데 매건법이라고 거 많이 불러요. 그거 한번 들어봤죠? 매건법.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인데 매건이 아주 어린 소녀였어요. 근데 거기서 가해자라고 히스패닉가의 가해자가 있었는데 그 매건의 부모가 얘가 성범죄 피해를 결국 살해당했어. 성범죄 연이어가지고. 그런데 부모가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은 매건법이라고 불러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딸이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법 감정, 이렇게 사람 이름을 대하는 좀 감정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튼 부모로서는 가슴이 이건 뭐 후회되는 거지. 계속 불편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두순법이라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 예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서 그렇게 바꾸긴 했지만 본인들이 기분 나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대처한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만들지 않았고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다 해가지고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밑에 무슨 신문 몇 월 며칠자 무슨 신문 몇 월 며칠자 그거 넣은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취한 이유가 내 출판사 사장한테 야 명예훼손 소송이 걸려올지 모르니 그거 좀 대비해라. 나한테 피해가 안 오도록 해라. 이것도 올렸는데 또 그 앞에 있는 학생 마이크 건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교정의위원회 김승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실명 입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 나온 거 보면 대부분 발의자의 이름을 건 경우 그리고 가해자의 이름을 건 경우 또한 피해자의 이름을 건 경우들이 있는데 발의자의 경우는 좀 예외로 두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로 본다고 할 때 이게 법적으로 가해자에게는 이 가중처벌의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나 또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야기하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책에 보면은 그 신명기법의 유형, 아까 얘기한 서론 부분에서 네 가지로 나눴어요. 발의자형이 있고, 요거는 이제 오세훈법, 김영란법 이런 걸 얘기했고, 가해자법, 가해자형은 아까 얘기한 조두순, 그리고 유병헌 기억하죠? 유병헌. 세월호 사건의 원인 제공한 손주, 실질적인 손주, 이런 걸 얘기하고, 피해자형은 아까 얘기한 윤창호법이 있고 신해철법이 이제 피해자형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영이법 맨 처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이제 피해자형에 들어가는데 나는 그걸 본문에서만 이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바뀌었다. 조두순법 이렇게 했고 또 하나가 이제 유명인형이 있는데 김연아법, 김장훈법 이러한 것이 이제 유명인형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세운 기준이에요. 내가 누구는 뭐 이게 유명인형이 아니고 이게 발의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아무튼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논란 내 책은 한 건마다 4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 법이 어디에서 근거를 가져왔냐, 내가 어느 언론에서 봤냐, 뭐 이제 본인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배경을 얘기하고, 내용을 얘기하고, 맨 끝에 논란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게 뭐와 관련되냐면 논란과 관련돼요. 그래서 논란에 가령 가해자형은 가중처벌되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도하게 어떤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발생할 가해자에 대해서 과도한 형이 주어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것이 그냥 큰 것만이 아니고 위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라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법안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사회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것이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법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랬는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청구가 되거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김강자법이 그런 경우예요. 김강자법은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하거든. 법이 2개인데 거기서는 이 김강자법이 그 가해자가 이제 너무 억울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국에도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형사처벌하지 않고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하느냐 해가지고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이 여러 건이 걸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이제 판단을 해봤는데 기각을 했어요. 합헌이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 중에 통과가 돼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이 돼가지고 통과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위헌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딱히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리가 된 거는 법안 심의 의결 단계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아예 안 되는 경우지 너무 무리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전두환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러한 논의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소리. 또 마지막 한 사람은 저기 뒤에 먼저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마지막이라 보니까 질문을 한꺼번에 다 받고. 오케이.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한꺼번에 해줄게. 요약해서. 2사람이 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과학기술정방송통신위원회 수석되어 최순호로 갑니다. 제가 아까 사실 뒤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너무 작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하고 있었던 2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헌법이 이제 형사처벌이 어려운 이유가 법정 최고형이 이제 사형 바로 밑에 이제 살인에 대해서 15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감정이 사실 이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형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거의 헌법에 있는 모든 형량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단 한 법 하나 이렇게 입안을 해서는 세상이 변하지 않잖아요. 이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모욕죄 같은 이제 신생 범죄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원리적으로 본다면 기존에서 충분히 기존의 법을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례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모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적 생생한 해석이 사이버상의 모욕은 애매하다. 혹은 특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과연 아이디만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해법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어떤 이런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앞으로 세상이 더 빨리 변하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이게 판례가 생기고 입법이 되고 하려면 1년, 2년 지나면서 벌써 피해자가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나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고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수입니다. 네, 이번 저희가 대학생 국회라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20대 국회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들로 구성돼서 저희가 법안을 의원님들과 발의를 하는데 어떤 법안을 저희가 발의를 해야 통과 가능성이 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가 재정안은 좀 많이 어렵고 개정안으로 많이 진행을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재정안이 되려면 좀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제 없죠? 찾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만 그럼 또 아예 짧게 여기 마지막으로. 거기도 있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리가 끝으로. 거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급한 사람은 그치. 급한 사람은 뭐 약속돼 있다 나가도 된다. 일단 우선 김연아법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김영란법? 김연아법. 네. 교수님께서는 그 김연아법 관련해서 그 유배된 사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단일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헌법 21조에 의한 어떤 표현의 자유, 행위 태양에 있어서 주체가 일단 김연아 선수였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래서 그 결과로서 어떤 행정법상의 신뢰보호 원칙이나 또는 그 헌법상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과잉주의 원칙 또는 그런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가 되게 궁금하긴 다음 한 가지는 그 윤창호 선배님 법에 관련되어서인데요. 이게 제가 학교에서 수업 받으면서 법률가와 어떤 정치계의 어떤 논쟁에 있어서 법률가는 어떤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명확히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게 어떤 법률가를 가져야 할 어떤 감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정치계 쪽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헌법상의 국회의원 의정수는 200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200인 이상이면 200명 이상 또는 뭐 그 300명, 4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법률 쪽에서는 이게 200명 이상이지 300명 이상이라는 정권이 없다고 해서 299명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의원 정수를 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의해서 윤창호법 관련해서 이게 음주운전에 관련되어서 그 어떤 형사처벌의 형량이 1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게 우리 형법상 257조였나요? 그 살인죄와 관련해서 살인과 동일한 어떤 형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자동차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운전자 스스로의 어떤 심리 미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의 어떤 발달함에 있어서 기술이 주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일종의 나중에 헌법소원이 제청이
위헌 법률 소송 들어가면 좀 다른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개인 소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개의 법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소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자기 여기 마이크. 이거 진짜 끝입니다.